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 1년 동안 한국 코스피 지수입니다. 한마디로 질풍노도와 같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환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달러가 올랐으니까 반대로 원화는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난 1년을 보면 코스피는 급하게 올랐는데 환율 또한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자,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기에다가 다음 달, 즉 7월 6일부터는 외환 거래가 24시간 가능합니다. 당연히 환율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겠죠. 자, 원화 자산이 좋을까요? 달러 자산이 좋을까요? 여기에다가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올해 들어서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자, 한국 주식이 이렇게 빵빵한데 도대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왜 팔아치우고 있을까요? 혹시 외국인들 잔치에 우리만 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유엔입니다. 유엔, 즉 국제연합이 파산 직전이라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6월은요, 6.25 전쟁 발발 76주년 되는 달입니다. 우리에게 유엔은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국제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유엔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주한 미국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게 단금과 같아. 얼마 전에는요, 이 양반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은 항공모함이다. 즉, 일본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방해하는 방패와 같다. 결국은 일본을 최종 방어선으로 한국은 최전방, 즉 전쟁터라는 인식에 깔려 있다는 거죠. 자, 세상은 물론 경제와 주식시장도 참 어질어질합니다. 그렇다면 내 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가볍게 먼저 유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유엔 예산의 22%와 20% 합해서 유엔 예산의 총 42%를 차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죠. 이 미국과 중국이 유엔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유엔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유엔 사무총장은요, 재정적인 붕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자, 유엔은 비록 형식적이었지만 최소한의 권위와 국제적 명분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유엔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한 미국 사령관의 방정맞은 입도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인데요. 달러당 1,500원을 훌쩍 넘겨버린 환율을 보면서 1,400원대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그닥 높다는 생각이 안 들지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자, 이렇게 자꾸 높은 환율에 익숙해지면 내려오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7월 6일부터 외환거래 24시간 가능하다. 환율 변동성이 당연히 확대되겠죠. 물론 외환거래를 24시간 확대하는 것은 원화를 세계화 전략이기도 합니다.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성격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외환시장이 24시간 돌아가면 미국발 대형 뉴스가 나오면 환율 쏠림 변동성이 그만큼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환율이 꽤 높죠. 자, 이 판국에 변동성까지 심해지면 참 어질어질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정치 경제적인 이유에서 환율을 조작하기도 하는데 제가 가끔씩 일반인들이 달러 자산이 아니라 달러, 즉 환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와 달러 자산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 가운데 지금 명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두 번째는 수급, 즉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엄청 많아졌다는 점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 순 매도가 무려 100조 원 이상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일부는 코스닥을 비롯한 다른 종목에 투자했다고 하지만 정말 세 발의 피,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반면 한국은 미국보다 1% 정도 낮은 2.5%입니다. 자, 금리가 높은 곳의 돈 가치가 당연히 높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선진 경제 국가에 기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금리를 올리든지 미국이 내리든지 하면 그 차이가 조금 줄어들 것인데, 문제는 금리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것은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즉,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성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겠지만,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가 계속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그대로 있으면 최소한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만 가지고 판단하면 달러는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자, 지난 2025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요, 겨우 1%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실물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을 최소 1,400원대, 심지어 요즘과 같은 1,500원대 수준을 인정하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이롭지 않을까요? 최근에 정부의 경제 라인 쪽에서 고환율은 성장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고환율이 정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올라서 서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사실 돈 버는 기업은 반도체 관련 업종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 다수의 서민들은 소득도 오르지 않아서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이 2.6%, 내년에도 2%대 초반이 예상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만큼 성장이 강해진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환율도 조금 주춤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요인만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당장은 금리 외적인 요인들, 예컨대 미국-이란 전쟁이나 주식시장 영향이 더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달러 수급 문제, 특히 외국인의 한국 주식 줄매도 현상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 석 달 동안, 그러니까 3월, 4월, 5월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흐름인데 4월에만 거의 본전치기, 그 외에는 매일 팔아치웠습니다. 지난 1월달, 2월달도 4월과 흐름은 비슷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100조 원이 넘게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정말 끔찍했는데요. 44조 원을 집중적으로 순매도하면서 지난 3월달 기록했던 그때 순매도가 35조 정도 되었거든요. 순매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5월 한 달 동안 팔아치운 종목 가운데 순매도 1위 종목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인데, 이 두 종목을 합치면 총 37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즉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전체 외국인의 순매도 가운데 이 두 종목이 82%, 거의 대부분 이 두 종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외국인의 매도 금액 가운데 일부는 코스닥으로 이동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세발의 피해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앞으로 한국 주식이 더 많이 오른다는데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계속 팔아치우고 있을까요? 혹시 외국인들의 잔치에 우리만 덜덜이 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선은 한국 주식시장의 현재 체력, 즉 코스피 지수나 가격이 적당한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결과적으로 한국 주식은 여전히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블룸버그가 추정한 2026년 말, 올해 말 포워드 예상치 기준으로
코스피의 PER, 즉 주가 대 순이익 비율은 8.99배,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PBR, 즉 주가 대 순자산 비율은 2.12배로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S&P 500의 PER 22.1배 그리고 PBR 5.06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자, 파란 막대 그래프가 PER, 붉은색은 PBR입니다. 또한 우리랑 경제 구조가 비슷한 대만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떼어놓고 무시하는 중국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PER, PBR만 비교하면 한국 코스피는 당연히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외국인들이 누구냐?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저와 같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들, 흔히들 동학개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컨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서비스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대형 증권사가 미국 온라인 증권사와 손잡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이어서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립니다만, 자, 그렇다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것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글로벌 기관 투자자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대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와 같은 수만 개의 글로벌 뮤추얼 펀드 ETF 많이 들어보셨죠? 또한 노르웨이 국부 펀드와 같은 여러 국가의 연기금 펀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투자하는 방식은요, 치고 빠지는 단타성 액티브 자금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각 국가별 종목별 투자 비중을 정해놓고 그 비율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비중이 조절되면서 매도하고, 반대로 비중이 부족하면 너무 빠지면 자동적으로 매수하는 패시브 펀드입니다. 최근 한국의 국민연금이 한국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올렸다는 뉴스가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역시 미리 정해놓은 비중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정하고 있는 한국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이들은 대체로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 투자 비중을 가이드라인, 즉 벤치마크로 추종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 비중은 18.7%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물론 대만보다 비중이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주식이 급하게 오르면서 한국 비중이 벤치마크를 당연히 크게 초과했겠죠. 자, 그러면 한국을 팔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진 다른 국가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수록 팔아치워야 하는 압력도 커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할까요? 가만히 두면 더 오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자, 앞서 보았듯이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 비중이 18.7%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8%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곧 삼전닉스를 팔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외국인이 이처럼 팔아치우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 전체적인 비중 자체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패시브 자금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은 외국인들의 한국 탈출, 즉 한국 주식의 약발이 다 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이벤트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내 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 환율은 물론
지정학적 변동성까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성장 국면이 강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율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미국 자산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단타성 투자보다 미국 자산을 베이스로 한국,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의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한다는 전략이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여윳돈이어야 한다. 빚내어 투자하면 큰일 날 수 있다.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